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페다고지 교육학 논술 김윤식입니다. 이제 날씨도 싸늘하고 또 여러분 교육학 논술 시험 보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강평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작성한 것하고 한번 비교해보고 이제 딱 읽고 다시 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번 시험은 이제 이렇게 자기 개발 계획서를 딱 주고 지금 질문의 요지가 이겁니다.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평가 유형, 학생의 정체성 발달, 조직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해서 꼭 서론, 본론, 결론을 형식을 갖추어라고 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또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서론을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한 편에 완결된 글을 써라.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역량이 교육과정 영역, 평가 영역, 정체성 발달 조력, 그 다음에 조직활동 영역에서 논해라고 딱 제안을 줬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이걸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요게 이번 시험의 아주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사 자기 개발 계획서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김교사가 자, 수업 구성은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평가는 이렇게 하겠다. 아이들의 진로 지도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학교 내에 조직 활동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기 개발을 계획을 하고 이제 이렇게 실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김교사처럼 앞으로 교사가 되면은 이런 면에서 역량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여러분이 언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 구성은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실행하겠다. 아이들의 흥미 요구 능력을 토대로 한 활동을 증진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이 관심을 갖는 수업 내용을 찾아 그걸 조직해서 그걸 경험하게 할 것이다. 딱 보니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고, 타일러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가르쳐도, 그리고 아무리 전문성이 높다고 자기가 긍지를 갖고 가르쳐도 그것이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거나 아이들의 흥미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제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 관심 경험을 중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아마 여기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 예비교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계획이죠. 평가 시점에 따라 적절히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단, 때로는 이제 요걸 보면 딱 그거예요. 때로는 진단, 형성, 종합. 그런데 진단평가 이후에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평가를 실시하라. 이게 형성평가입니다. 이거 못 찾은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총괄평가 실시 전에 학습 진전 상황에 관한 정보, 당연히 이런 게 형성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마 그리고 이번 시험은 적중 못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고, 이런 것은 그 교육과정에서 타일러의 전통주의 가지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 문제 해결학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가지고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 누구나 다 다르죠. 왜냐면 그 교육평가에 보면 거기에 이 규준지향평가, 중거지향평가도 있지만은 이런 진단, 형성, 총괄평가. 근데 이것은 형성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단, 형성, 총괄평가 중에서 교사가 유일하게 교사만 할 수 있는 게 형성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형성평가는 수업 중에 질문이나 수업 중에 쪽지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형성평가 문항 제작 순서, 그 전략, 요건 당연히 다루었어야 하고, 나 역시 교육과정 평가 영역에 이 형성평가 문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요거 엄연히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진로지도는
영원히 앞으로 한 10년간 항상 특특 A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 성급한 진로 선택을 유보하게 한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정체성 유예가 되는 것이죠. 이 정체성 유예는 아주 건강한 상태다. 그래서 학생한테 다양한 진로를 접할 수 있는 충분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것. 그래서 이번에 자유학기 제도도 해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진로 체험담을 들려줌으로써 간접 경험의 기회. 그래서 요건 이따가 보면 알죠. 여기에서 정체성 개념을 끄집어내고 사회인지 이론과 관련해서 언급해라는 문제니까 이것이 그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학교 내 조직활동은 학교 내 공식 조직 안에서 소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다양한 조직활동, 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발적 모임. 이건 딱 비공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공식 조직은 이 학교는 일반 조직, 특히 군대나 이런 조직과 달라서 복합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서로 어우러져야 학교 기능이 제대로 되는데 여기서 출제가 비공식 조직의 장단점을 2가지씩 써라 이거고 특히 활기찬 학교 생활을 위해 학습 조직 외에도 나와 관심 있는 동료 교사들과의 모임 활동에 참여하겠다. 여기서 자아실현을 끄집어내야 돼. 자아실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공식 조직이라고 해서 뭐 고돌이 친다거나 모여서 무슨 술 한잔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의 흥미와 취미, 관심이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심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그 분야의 이 비공식적 활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자. 이런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모범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아무리 그 사람이 글을 잘 쓰더라도 출제자의 요구에 벗어난 답은 좋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논술의 구성 요소는 지난번에는 16.4였는데 15.5점이었습니다. 수업 구성, 아까 그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요거요. 수업 구성, 요거 수업 구성에 나타나는 교육과정의 유형, 경험, 평가 계획에 나타나는 평가 유형, 전략, 형성평가, 진로지도에 나타나는, 요게 중요해요. 진로지도에 나타나는 정체성 개념, 요게 정체성 유예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사회인지이론의 개념, 관찰학습에서 주의집중입니다. 요건 비공식 조직의 활동을 가지고 쓰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제 내가 이거 여러분 많이 듣기 위해서 빨리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40분 하면 또 안 들을까 봐서. 자, 논술의 구성 요소는 수업 구성에 나타나는 교육과정의 유형의 장점, 문제점을 각각 2가지만 쓰세요.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은 엄청나게 많은데 요 제시문하고 딱 연관되게 써야 돼요. 문제점은 장점과 연관해서 반대 방향에서 봐야 돼요. 전혀 엉터리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4점입니다. 그리고요, 요게 5점이요.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에 제시된 개념 한 가지만 써. 그러면 정체성 발달 이론에 관련된 개념이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체성 유예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유예하기에 아까 보면 그 선배들의 뭐 진로 체험 활동의 모델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주의집중 전략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개 5점이나 돼요. 그리고 비공식 조직의 장점, 단점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의 그 다음에 이게 이번 시험에서 이게 키워드야. 논술의 구성 요소, 요거요. 논술의 구성 요소, 요것과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과의 연계를 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유형 관찰학습 이거 안 다뤄본 사람 없고, 그 다음에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나는 문제에 보면 그 교사론의 21세기에 새로이 요구되는 교사의 전문성 개념하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지도의 PSK 있죠. 내용 교수법. 요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2가지가 연계되게 써라 그랬잖아요. 이게 없는 학생이 90%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 2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험에서 상당히 지명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모르는 우리 예비고사 누가 있냐고.
그리고 형성평가 모르는 사람. 근데 이건 좀 만족하지 못하게 썼을 거라. 그리고 뭐, 마샤라든지 또 에릭슨의 그 이론에서 정체성을 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요것과 요 제시문과의 관계 연결이 좀 어려워. 그리고 비공식 조직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요. 거기에서 적확하게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정답, 모범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윤신의 모범 답안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 분량은, 여러분의 답지보다 한 4줄 정도 많을 뿐이고, 분량도 많지 않겠었어요. 여러분, 논술의 핵은 간결. 군더더기 없어야 돼. 중복 있으면 무조건 줄이십시오. 명령. 간결해야 명령해. 줄일수록 좋아.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풍부. 들어갈 거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것이 내 홈페이지에 나온 촌철살인이라는 건데, 이건 내 진짜 모범 답안 쓰면 여기에서 한 요 정도는 줄여버려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읽고 조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한 서너 줄이 길 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교사는 수업의 전문가이면서 평가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학생들의 정체성 형성의 조력자로서 비상한 역량을 갖춰야 하는 전문 직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험중식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을 하고 경험케 하고 그거 들어갔고요. 형성평가 들어갔고요. 정체성 조력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전문가로서 비상하다는 것은 뭡니까? 평범하지 않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 전문 직업이냐.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대학 교수보다 학문적 깊이는 더 깊을 필요도 없어요. 또 더 깊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수업 전달자로, 수업을 전개하는 수업 전문가로서 평가를 해서 적재적소의 5개념을 수정해 주는 사람,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서 정체성 형성을 해서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은 대학 교수님의 견줄 수 없는 비상한 역량을 갖추는 전문 직업입니다. 이 두 마디만 봐도 교수님들은 감동합니다. 교사는 특정 학문에, 요걸 잘 보세요. 대학 교수님하고 비교해서 썼습니다. 교사는 특정 학문에 심화된 지식만을 토대로 교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특정 학문에 심화된 지식이 필요하다면 초등 교사는 대학 교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중학교 사회과가 대학 교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 심리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요건 이제 정체성과 관련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변형하고, 아까 교육과정 아이들의 흥미에 맞게, 욕구에 맞게 변형하고, 흥미에서 우러나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아이들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변형하고, 재밌게 가르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내용 자체가 심화된 학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가르치는 전략을 궁구하는 과정에서는 심화된 학문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깊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아이들에게 맞게 번역을 해서 경험토록 하고, 적재적소의 눈빛을 보고 형성평가해서 오개념이 없도록 아예 교정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조력을 해주고, 이것은 보통 다른 어떠한 사람도 따라할 수 없는 심화된 학문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교사는 교과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선개념이 뭔지, 오개념이 뭔지, 어디서 어려웠는지 흥미태도 적성을 파악해 두고 있어야 돼.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분야를, 이런 거요, 오개념, 난개념, 이것을 수업 중 질문에 쓰고 쪽지시험에 써라. 즉 형성평가에 이걸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합니다. 어디에서 학생들의 오개념이 있는가를 다 알아. 그때 딱딱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평가 시점에 따라 적절한 평가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수이다. 이게 바로 서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량과 여기에 자기개발 계획서에 나와 있는 관계가 언급이 돼야 되고, 이것이 없는 답안은 반쪽 답안이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실제로 수업을 해 나갑니다. 이게 또 키워드야. 방금 말했던 이런 것은 실제로 수업을 해 나가면서 터득해야 하는 교사 자신만의 실천적 지식입니다. 이걸 지혜라고 해도 되고, 로버트 스탠버그의 실천적 지식이라고 해도 되고, 암묵지라고 해도 되고, 노하우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은 인격적 지식으로서 일반 대학 교수님이나 노력하지 않는 교사에게는 터득할 수 없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교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전문 지식이고,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란 말, 요즘은요, 여러분이 신문 보십시오. 역량평가, 역량으로 모든 세계를 뒤집고 있습니다. 컴피턴시. 그래서 교사의 역량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인이 된다. 교사의 역량과 이런 것이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딱 응답을 해줘. 여기까지가 서론이야. 이번 답안은 이 분야를 언급하지 않는 답안이 있다면 그것은 부족한 답안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결하게 써야 돼요. 경험중심 교육과정 개념을 써버리고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부산 가서 박서방 찾아라고 했는데 LA 가서 잔익임을 찾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김교사가 추구하는 교육과정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의 기초를 여기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 행동으로 생기는 경험을 체계에 두고 교재보다는 실생활을, 아까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식보다는 행동을, 분과보다는 종합을, 미래 준비가 아니라 현재 생활을 가르치는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사의 교수보다는 학생의 활동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장점 두 가지,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고 학생의 필요와 흥미를 반영함으로 능동적 학습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다 흥미에 맞춘다,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이런 거 장점 엉뚱한 걸 딱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제 단점 두 가지를 간결하게 언급해야 돼. 그러나 흥미 위주로, 그러면 이제 장점을 반대 방향에서 봐야 돼. 장점은 흥미 위주로 온다, 어쩐다고 해놓고 단점은 전혀 엉뚱한 다른 것 같다를 쓰면은 그것은 완벽한 답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흥미 위주로니까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차계적 지식 전달은 안 되지. 그리고 자발적 참여나 직접 경험을 중시하니까 시간과 시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수시로 실시해서 수업과 학습의 진전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교사 학생한테 알려주니 수업을 어떻게 고쳐야 하고 학습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이바지하고 학생들을 곤란에 처할 때 그 자리에서 고쳐줘 버리는 기능을 하니까 두 가지 장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형성평가는 학습 과제의 각 하위 요소의 학습을 제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뭐냐면 학습 과제는 이렇게 위계가 있잖아요. 덧셈을 못 오면 곱셈을 못 오고, 곱셈을 못 오면 분수의 덧셈을 못 오고, 분수의 덧셈을 못 오면 소수를 계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학습 위계로 나눠가지고 이 기초학습은 전부 형성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초학습에 해당된 것을 형성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누적된 학습 결손을 가져와 버려. 그러니까 그때 수업 중 질문, 이렇게 눈빛을 보면 알거든. 그래서 모르는 것 같으면은 이런 걸 질문을 한다거나 다시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기초학습 요소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말을 자세하게 했으면은 학습 과제를 위계 분석을 해가지고 중요한 기초학습 요소는 전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전략 하나 하고, 특히 아이들이 자주 범하는 오개념 있죠.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답지를 구성해 줘야 돼. 이 형성평가의 가장 키워드는 아이들이 갖는 오개념이 머릿속에 시멘트로 굳어버리면 고쳐줄 수가 없으니 중간중간 빨리 그걸 진단해서 교정해 주자는 것이 형성평가이기 때문에, 요 분야에서 아이들이 오개념을 이걸 갖더라, 요 분야에서 난개념을 갖더라,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질문의 문항이나 쪽지시험의 문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말의 요지는 수업 중에 질문을 한다고 해서 다 형성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수업 중에 질문을 해도 이러한 형성평가의 전략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형성평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체성, 중학교 시기는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거 맞는 얘기요. 그 적절해야 돼, 용어가. 논리적으로 이게 틀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학생들은 정체성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조력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이것도 인과관계가 잘 보세요. 이 청소년들은 질풍노도 시대고 감정이 아주 격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은 갈등 때문에 직업적 선택의 책임을 지연시키는 정체성 유예 요 개념 하나 써줘야 됩니다. 정체성 유예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결심 연기, 내가 어느 과로 갈까?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까? 이러한 결심 연기는 건강한 것이야. 우리가 고등학교 11, 12학년이 선택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는 자기가 탐색이 끝나야 돼. 그러지만은 너무 성급하게 부모의 권유나 선생님의 권유로 따라가는 그런 정체성 상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섣불리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것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체성 유예 기간 동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아까 엘버트 벤두라의 사회인지론의 개념 하나를 써라 그랬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탐색을 하면서 선택을 하도록 배려해 줘야 됩니다. 너무 선생님이 성급하게 그걸 결정토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자유학기를 쓸 지면이 없습니다. 사회인지론에서는 모델의 성, 연령 등이 관찰자와 비슷할 때 주의 집중을 많이 한다고 보므로, 아까 그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선배들의 직업 선택과 역할에 대하여 많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사회인지론, 즉 관찰학습은 주의 집중을 합니다. 머릿속에 파지를 합니다. 재생을 합니다. 동기화를 거쳐서 배합 수행을 하지요. 그러면 사회인지론의 개념 하나를 써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의 집중은 유명한 연예인,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래 집단이나 조금 앞선 선배들의 다양한 직업 활동에 대해서 모델링을 제시해 준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살짜리 수영선수나 아니면 17살짜리 선배들의 그 어떤 뭐 유치원 교사를 한다거나 특수한 직업을 할 때 그런 모델을 가르쳐 줘서 자신을 탐색토록 하는 것이 주의 집중 유발로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요거 모델의 성, 연령 등이 관찰자와 비교할 때 주의 집중. 그래서 사회인지론의 개념 하나 써주고, 이것과 요것의 논리적 관계가 맞아야 되고, 정체성 확립과 모델링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게 있어야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는 복합조직으로서, 이 복합조직이라는 것은, 군대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에서 이것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복합조직이에요. 그래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이 어우러져야 요율적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비공식 조직은 심리적, 비공식 조직의 좋은 점이 뭐냐. 그 앞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여기를 봐봐요. 요거요. 학교 내 공식 조직 안에서 소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다양한 조직, 물론 소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다양한 조직에는 공식 조직도 있고 비공식 조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그 두 개를 다 충족한 것은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요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은 요것 갖고 쓰면 안 돼요. 보십시오. 학교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발적 모임, 그 다음에 활기찬 학교 생활을 위해, 그러니까 요거 비공식 조직을 가지고 요것의 장점을 써줘야 좋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항상 그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 제시문과 연계를 지어줘야지, 그 비공식 조직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다 됐어요. 비공식 조직은 심리적인 욕구불만의 해소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공식 조직은 뭐 북글셰페라든지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공식 조직인데 심리적 욕구불만의 해소처가 돼.
그래서 직무집단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구성원들의 자아실현, 예를 들면 비공식 조직도 그 나름대로의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동호인 집단을 만든다면 그 분야를 통해서 자기 자아실현과 자기혁신, 자기개발에 기여해. 요 말이 들어가야 해요. 왜? 지금 요 키워드가 교사들의 역량성과 이런 조직활동과의 연계를 써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써주지 않으면 반쪽 답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교과는 다르지만은 서예를 배운다거나 그 다음에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악기 하나를 다룰 줄 알아갖고 수업 중에 잠이 올 때 그 악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연주를 하나 해줄 때 그 선생님이 얼마나 멋진 선생님이 되겠습니까? 통합 수업도 되고. 그래서 이 비공식 조직을 해서 뭐 욕구 불만을 어쩌고 막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 공식 조직에 뻗쳐진 전문성이다. 그런 것보다는 요것과 연결 짓는 이것이 센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론인데 잘 보십시오.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갈등과 문제의 노출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자, 요거 잘 보면 뭐 요즘을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주관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소서사가 중시되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목소리가 큽니다. 대통령이 뭔 말한다고 해서 다 듣지 않아요. 옛날에는 장관이 퇴근을 안 하고 교장이 퇴근을 안 하면 그 밑에 과장이나 선생님들이 퇴근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 그리고 교장, 교육부 장관이 뭐가 안 맞으면 곧바로 교육감이 노하고 교육감의 말이 안 맞으면 교장이 항의를 하고 하는 시기입니다. 하물며 교사들의 말이라고 해서 학부모, 학생이 그대로 예스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갈등과 문제의 노출이 일상화된 일반화된 상황에서 교사라는 이유 하나로 권위를 행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사만의 역량 강화는 교사 정체성의 확보 제1요소임을 잊지 말고 교사가 대학 교수한테 꿀리지 않는 그것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심리적 조력을 하고 변역해서 가르치고 오지금은 대학 교수도 국문학과 교수가 초등학교 다니는 6살짜리 딸에게 한글을 못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은 단 15일이면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사, 중등교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부단히 역량 함양에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촌철살인이요. 교사의 역량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교과 성적이 아님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나 수학이나 내가 어떤 중국어를 모른다거나 어떤 악기를 다스릴지 모른다거나 그런 것은 한 달 학원에 다니면 돼. 그러나 교사의 교수 스킬은 부단히 체험을 통해서만이 내면화되는 고되고 힘든 것이고 이것이 교사가 교사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강평 1분만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 참모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팀장들이 보니까 시험이 뭐 아주 쉬웠다 졌다 내가 적중했다 하는데 이제 그런 쉬웠다고 해도 지금 내가 말하는 키워드 역량과의 그것을 연결시켜야 좋은 답안이라는 것을 알고 자 이제 여러분 또 2차 시험을 향해서 또 심층 면접 또 수업 지도안 이런 거 2차 시험을 하면서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걸머지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멋진 선생님이 하루빨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간곡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